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 형아 반갑습니다.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하는 코너죠. B 상담소 1부, 2부 나눠져 있는데 1부 B 상담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별일 없으셨죠? 네, 잘 지냅니다. 뭐 이번에 휴가는 안 가십니까? 갑니다. 언제 가십니까? 5, 6, 7 날 갑니다. 8월. 5, 6, 7일 날이면 저희하고는 지장이 없죠? 네, 지장이 없습니다.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언제 저희 윤석열 끌어낼 수 있냐, 김건희 끌어낼 수 있냐. 네, 그거죠. 네, 이게 왕짜증 나 있어요 지금. 네, 날씨도 덥고. 네, 빨리 끝내야 하는데 이거. 네, 경제도 엉망이고. 근데 뭐 조만간 끌어내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느낌이 오십니까? 네, 왜냐하면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잖아요. 예. 또 우리는 한동훈을 믿지 않습니까? 네, 믿죠. 네, 말아먹을 거라는 걸. 한동훈이 사건 한번 치긴 치겠죠. 네. 스타일상 보면. 뭐 사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다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균이 예. 참패했는데 예. 인물이 없어서 다시 데려다가 방어를 맡긴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총선을 사실상 참패로 이끈 게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은 또 속으로 그렇잖아. 내 책임 아니야? 네, 물론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는. 뭐. 윤석열 책임이야. 원균은 안 그럴까요? 원균도 그랬겠죠. 선조가 잘못한 거야. 그렇지.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을 데려다 썼으니까 이제 국힘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기대할 만하다. 네. 조만간에 희소식이 들릴 수도 있다. 네. 그래 둘이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우겠죠. 네, 또 안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네.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국민들 참 조금만 참으십시오. 뭔가 희소식이 들린다는 우리 소장님 말씀 새겨 듣고요. 자, 오늘도 여러 이슈들이 많은데 첫 번째 김건희 황제 수사. 네. 출장 조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건희가 조사를 받은 게 아니고 검사들이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한테. 그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불러다가 야, 일로 와. 이쪽으로 와. 네. 검찰청 가서 검찰을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3의 장소를 불러가지고 핸드폰 다 내놔. 조사받는 사람이 핸드폰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다 냈잖아요. 신분증 내고 핸드폰 내고 그 다음에 자 그동안 얼마나 잘했어. 나를 범죄 없다고 해주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보고해봐. 검사들이 막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저희가 했다니까 이 자식 그 정도는 안 돼. 넌 좀 잘했어. 이러한 중간 점검 자리 사실상 성격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검찰들 입장에서는 정말 참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치욕적이죠. 네, 치욕적입니다. 그래서 출장 조사란 말도 나오고 뭐 콜검이란 말도 나오고요. 콜검. 콜하면 온다 그래가지고 검사가. 그거를 또 전현희 의원이 웹잡에 올렸는데 수사 휴대폰 주고 궁으로 와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건희 황제 수사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닌 누이 14세다. 그러니까 이제 V1, V2 이런 논쟁이 있는데 확실히 V1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변명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핸드폰을 왜 제출했냐, 왜 압수했냐,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 때문에. 진실을 말했잖아요. 대통령이란 뜻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뭐 이제 또 그런 말도 나옵니다. 배달의 검사. 이제 그 검사들이 배달도 해준다. 근데 이걸 두고 김건희 쪽에서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는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희망이 생겼죠.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제3의 장소를 부르면 됩니다. 네가 와. 어떻게 아니라며 그럼 모두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는 무조건 핸드폰부터 제출받으시면 됩니다. 야, 핸드폰 꺼내 이 자식아. 그다음에 이제 조사 시작하십시다.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해도 됩니까? 특혜가 아니라니까. 특혜를 하면 우리는 하면 안 되는데 특혜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도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많이 신장시킨 사건이다.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킨 사건이다. 야, 그리고 검찰총장이 패싱 당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씩 뭔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것도 드러났어요. 원래 처음에는 뭐 1시쯤에 뭐 조사 끝났다. 그래서 1시 전에 11시쯤이면 이제 조사 다 끝나고 원래 검찰 조사 마무리하잖아요. 네. 그때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보고했다. 김건희 불렀다. 제3의 장소에서 이렇게 이제 언론에 알려졌는데 네. 알고 보니 실제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8시경에 저녁 8시경에 중앙지검장한테 보고를 했대요. 네.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현재. 그러면 중앙지검장이 8시에 그 얘기를 들었으면 바로 총장한테 보고해야 하는데 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3시간 동안 이걸 묵혀둔 거야. 검찰총장이 또 뭐 딴소리 할까봐. 네, 뭐라 할까봐. 네. 야, 이 정도의 지휘체계, 이거는 완전히 진짜. 콩가루죠. 네. 아니, 엿먹인 거거든요, 사실. 네, 네. 총장을. 근데 총장이 그 뒤로 액션이 별로 없어. 그렇죠. 그게 항상 이원석의 장점 아닙니까? 이원석은 윤석열의 그 폭거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못하고 네. 그냥 뭐 화난 척만 하고 예. 민주당이 조금 뭐 그렇지. 검사 탄핵 같은 거 하면 길길이 뛰는 사람 아닙니까? 발끈해서 그때 예. 마치 예.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맞습니다. 예. 그런 어떤 비겁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윤석열이 이원석을 불러다가 네. 김건희가 검찰들을 조사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이원석이 끝까지 저항은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의 심지가 있는 사람이 네. 아니에요. 그 정도 인물이 아니야. 예, 결국 굴복할 거거든요. 처음에 좀 뭐라 하겠지만. 네. 근데 그것도 귀찮은 거죠. 불러다가 이원석이한테 야, 뭐 이러면서 시키는 것도 귀찮은 거고 그냥 패싱 시켜버린 거예요. 어차피 임기도 얼마 안 남은 데다가. 그렇죠. 한동훈하고 친하다는 의혹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야, 쟤 귀찮아. 쟤 빼고 다이렉트로 하지 뭐. 이러면서 벌어진 사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도 윤석열 파와 한동훈 파가 네. 이런 콩가루 싸움, 뭐 그야말로 개싸움을 검찰 내에서도 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국가 운영을 공적인 체계로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윤석열 특징은 사적 체계를 써요. 네. 자기 측근들을 통해서 공적인 체계를 무시하고 건너뛴다든가 핸드폰으로 바로 지시를 한다든가. 네. 그런 거 보면 참 윤석열만큼 이 권력을 철저히 사유하고 사적인 방식으로 운영한 사람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류휘림 있지 않습니까? 네. 방심위 위원장? 네. 그 재기용 됐잖아요. 다시 임명을 해줬거든요. 네. 아니 임기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윤석열이. 근데 막 문 걸어놓고 회의에서 방망이 두드려갖고 자기들끼리 막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원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막 그 이사회를 열었는데 네. 5기 이제 6기 방심위 체제가 출범하는데 5기 때 임명됐던 2명도 거기 그 방망이 두드릴 때 참여했고 막 이러면서 위법 논란이 상당히 커졌는데 네.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막 그 최민희 의원이 막 맞고 막 자동차로 막 밀고 나가고 막 이런 사태들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심각했어요. 아무튼 이 류희림 방심위원장 그 사태도 있었지만 최근에 또 이진수 방통위원장 그 지명자 인사청문회가 화제인데 혹시 보신 적은 있습니까? 콩밥. 콩밥? 예. 무슨 얘기하니까 자꾸 콩밥 얘기를 해요. 콩밥. 그래서 또 말 끄니까 또 콩밥. 그래서 저 사람이 감옥 가서 콩밥을 먹고 싶나. 왜 자꾸 콩밥 얘기를 하지? 네. 뭔 얘기입니까? 청문회에서 이거 동문서답하느라고 뭐 공금을 이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덕화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빵을 좋아했다면서요. 뭐 성심당. 하여튼 뭐 그러면서 자기가 뭐 이걸 포스터를 2개를 들어가지고 피켓을 설명을 하려는 거야. 엉뚱하게 답은 안 하고 그러면서 콩밥 그러길래 말을 중지시킬 거 아니에요. 딴 얘기하니까. 또 중간에 콩밥 그래서 콩밥을 2번인가 3번인가 얘기하는 콩밥을 먹고 싶다는 얘기냐?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콩밥을 먹고 싶어서 저러나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준숙이 한 번도 질문에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하더만요. 그거 진짜 뻔뻔하대. 네. 아니, 뻔뻔한 게 아니라 돌대가리에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뻔뻔한 거하고 좀 차이 달라요. 뻔뻔한 사람은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면서 뻔뻔한 거거든요. 근데 이준숙은 동문서답을 해버려요. 그렇지. 동문서답 답변 회피. 그러니까 질문을 이해했느냐 싶어요. 이해했는가. 뭐 5.18 세월호 뭐 물어봐도 자기네가 그동안 뱉어놨던 거 아니에요. MBC가 잘못했던 과거 역사. 네. 그러면 뭐 가만히 있어.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막 그러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정부 공개 동의해 주세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여자 한동훈 같다는 느낌? 좀 턱
독특하대. 네, 독특하죠. 그래서 이진숙이 옛날부터 꼴통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는데 네. 예, 이번에 청문회 하는 거 봐도 네. 꼴통답다. 이런 아니 느낌. 그러면서 김혜경 여사 법카 네. 이거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이진수. 법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뭐 네. 주말, 휴일, 예. 뭐 새벽, 밤늦게 네. 그리고 뭐 만 몇천 원짜리부터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또 호텔 막 이런 등등 너무 많아. 집 근처에서도 쓰고. 그러니까 자기가 썼다고 추정이 되는데 잡았대. 수행이 있었다고 이 얘기를 해. 그 수행은 공무가 아닌 상황에서 쓸 수 있냐. 김혜경 여자도 수행이 쓴 거 아니에요? 수행이 쓴 거지. 네, 본인 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본인 밥값 냈고. 예. 이미. 예. 이거 누가 봐도 김혜경 여사는 네.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거야. 그렇죠. 유죄를 준다는 게 뭐 말이 안 지금 되죠. 뭐 구형 때렸다는데 300만 원 때렸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예. 이진숙 그러면 몇 년감이야 몇 년. 징역 몇 년감이라고. 이거는 그 무기징역 감이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정말 죄가 무거워. 그럼요. 액수로 그대로 계산해야 돼요. 예. 10만 원에 300만 원이니까 예. 이 사람 돈 다 합쳐보세요. 수십억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네. 대전 MBC한테 자료를 내라고 한 거예요. 네네. 사용 내역은 이제 공개됐으니까. 근데 개인 정보 공개를 안 한 거야. 법인 사용 내역은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 개인 정보 제공을 이준석이 동의를 해주면 거기서 누구랑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느 식당에서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거를 동의를 안 해주니까 대전 MBC가 상세 자료를 제공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왜 제공 안 하냐? 나 하기 싫다. 이렇게 버틴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면 현장 가서 조사하겠다. 27일 날. 네네. 대전 MBC 가겠다. 아유, 고생들 많습니다. 그냥 압수수색하면 딱 좋은데. 네. 아무튼 이진숙이라는 사람.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자가 목숨 거는 MB 때도 물론 그랬습니다. 네. 과거 뭐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이렇게 목숨 거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총칼로 진압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여의치 않잖아요. 항상 그걸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언론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채찍으로 때려서 굴복시키든가. 그게 안 되면 세뇌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세뇌하려면 언론을 잡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언론에 목숨을 거는 거고 언론을 장악하지 못해서 자기네들이 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선거에 졌을 때 예. 언론 때문에 졌다고. 그때 언론인과 같은 그 뭐가 있어요. 제 미디어 같은 거가 하여튼 뭐 그걸 핑계를 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명박이가 안 된다. 저거 장악해야 된다. 우리가 저거 장악 못하면 앞으로 계속 진다. 이래서 부쩍 그 언론 장악에 열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이가 그렇죠. MB는 뭐 그 사활을 걸었죠. 네, 민영화 시키려고 했고. MB.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선 이런 거 다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TV조선 같은 게. 예. 그런 이후에 또 졌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또 자기들이 잘못해졌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다 장악했는데 왜 졌지? 그러니까 MBC를 못 먹어서 그렇다. 또는 뭐 유튜브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을 사실은 다 장악하는 게 목적인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장악해야 되는 것은 주류 언론이라고 보는 겁니다. MB는 네. 광우병 그때 네. 폰에 완전히 몰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언론이 네. 그거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는데 네. 그래서 언론 장악의 필요성을 더 절감했을 거야.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네, 늘 네. 언론 탓을 하는. 그렇지. 항상 그 사람들은 그래요. 지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언론 탓을 하고 네. 또 지들이 잘못해도 언론을 잡고 국민들을 쉽게 하면 세뇌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주류 언론을 다 먹어야 되는데 MBC가 안 먹히는 거죠. 그렇죠. MBC에 버티고 있고 요즘에 JTBC는 MBC, JTBC 다 광고가 정부 광고 확 줄어서 열이 많이 받쳐 있거든요. 근데 JTBC도 요즘에 그 정권의 문제점들 있잖아요. 네네. 그 도이치모터스 뭐 사건이나 네네. 김건희 사건 뭐 이런 등등 최혜병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JTBC도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단 다 먹어야 되는데 MBC를 장악하는 데서는 이진숙을 일단 적임자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다 먹고 나면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 유튜브를 칠 겁니다. 그럼. 그렇죠. 그리고 사이버 네카 네, 찌양 네, 하면서 네. 이제 유튜브 얘기가 심시하게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정치 쪽에도 적용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진보 지금 하면 유튜브들. 윤석열 정권은 모든 언론을 다 먹을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아유 진보 유튜브 저기 치면 뭐 김어준 방송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건들 텐데 네. 그러면 진짜 저 아마 진짜 거리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그걸 지금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야 됩니다. 네. 그 민주당도 지금 최고위원 선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 당대표 선거하고. 네네. 당대표 선거는 뭐 좀 뭐 너무나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예, 예. 사람들 봤을 때 뭐 큰 관심은 없어요. 오히려 예, 이재명 예. 대표 되니까 그 말씀에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요거는 이제 유심히 보죠. 뭐 종부세라든가 뭐 저기 금투세라든가 뭐 아무튼 좀 세제에 대해서 조금 유연성을 좀 두겠다는 얘기도 하고 주로 이제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네.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주로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최고위원 선거가 좀 뜨거워서 네. 그게 관심이 사람들한테 더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쪽은. 그런데 이제 그 초반전 치러봤는데 네. 초반전 5개 지역에서는 정봉주 1등, 누계로 보면 김병주 2등 이런 순위란 말이에요. 전현희 3등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뭐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이 순위로 봤을 때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건 평가하기가 좀 그런 것 같고 왜 이 사람들이 1, 2등을 초반에 할 수 있었을까?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당원들이 뽑았으니까. 네, 정봉주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박해받은 인물, 고생한 인물, BBK 등등. 네, 등등으로 그래서 감옥도 갔다 오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피선거권이 오랫동안 네, 그래서 뭐 국회의원도 여러 번 실패하고 네. 그러니까 약간 조국 비슷한 느낌. 이 정권에 의해서 박해받고 피해를 입은 사람.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한 번씩은 도와주려고 하는 동정, 지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받은 게 있고 또 하나 정보제 또 싸움을 잘 하죠. 전투력은 있죠. 전투력이 있죠. 말 잘하고 뭐 막 들이받고. 화려하죠 좀. 네,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좀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개혁적이고 전투적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정봉주가 1위를 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김병주 의원은 완전히 스타된 거죠. 그때 그걸로. 그렇지. 정신 나간 놈들아. 일당백. 이런 이미지가 있죠. 구구세력 앞에서 당당하게 싸우는 정치인을 그동안 잘 못 봤는데. 그러니까 그때 막 사과하라 하면 대체 사과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말이 과했다든가. 근데 안 하더라고. 안 하고 버텨서 오히려 저쪽이 사과를 하게 만들어. 저쪽이 두 손 들었죠. 두 손 들었죠. 동맹 이제 처리하겠다.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보고선 이제 그래 저런 사람이 필요해. 구구 세력하고는 저렇게 해야지 싸워야지. 그러니까 좀 싸움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이번에 좀 약진한 느낌이 선두권에 있어요. 갔죠. 전현희 의원도 권익위원장 네, 싸움 맞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과의 격전, 싸움을 앞에 두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연한 거고 최고위원들도 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뭐 아직은 이제 초반전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이나 뭐 등등등등 이현준도 뭐 민영배, 한준호, 강선우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지금 기회가 있으니까 좀 그분들도 또 봐야겠습니다. 싸움을 잘하죠. 다들 싸움을 잘한 분들이에요, 사실. 아무튼 좀 더 지켜보고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는 이후에도 한두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면서.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국 끝났고 한동훈이 결국 예상대로 뭐 많은 분들이 예상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소장님도 한동훈이 될 거라고 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뭐 잘됐다고 보고 있고. 땡큐다. 한다땡. 네, 뭐 잘됐다. 이제 국힘은 드디어 끝났다. 네. 그래서 뭐 쉽게 하면 마지막 종말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국힘은 끝났다. 한동훈 고맙다. 아까 이제 원균을 비유했는데 윤석열을 싫어하는 거는 지금 전 국민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국힘도 싫어하잖아요. 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아주 싸늘한 반응이 있었다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윤석열이 갔는데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주고. 그 전당대회에 나타났는데. 뜨뜻미지근했다. 그래서 윤석열 쪽으로 뭐 구호를 외치려고 했더니 호응을 안 해주더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갔나? 그럴 수도 있죠. 한동훈 쪽은 등장하면 막 이제 박수 치고 막. 권력이 넘어갔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야, 윤석열 저 재수없는 놈 저거, 치워버리자 빨리.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쉽게 하면 당내에서도 형성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네. 그 정도로 윤석열이는 지금 음.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네. 근데 참 안 된 것은 그래서 기껏 골라낸 데이터가 한동훈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 뭐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물론 그렇죠. 얼마나 없으면 한동훈이 됐겠어요. 네. 홍준표가 은퇴할 만해요. 나 이제 중앙정치 가서 안 할란다 이런 얘기가 황당한 거죠. 홍준표도 맛이 간 게 자기가 얘기해도 통하지 않잖아. 그러니까요. 아무리 한동훈 씹어도 흠쩍도 안 하잖아. 그거는 그만큼 윤석열 실드 쳐갖고 지금 될 국면이 아니라는 거지. 맞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 알지. 그래서 뭐 홍준표 줄 잘못 쓴 건데 어쨌든 한동훈이가 그러면 당대표가를 잘할 거냐. 그건 뭐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네. 잘 못할 거라는 건. 결국은 당분간은 윤석열과 호흡을 맞추는 척은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죠. 당분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특검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또 자기 특검도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 서로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잠시 제휴. 친한 척. 야, 몇 개월은 우리 서로 또 친한 척 하자.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뒤에는 윤석열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지. 너 인마 그동안 나한테 한 거 있잖아. 나 안 잊어. 그렇죠. 나 알지 내 성격. 나 더러운 놈이야. 가만히 안 놔둬 나한테 배신 배반한 놈들은. 또 역으로 얘기하면 한동훈은 윤석열한테 맨날 머리 조아리면서 잘 지내서야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이받아야지.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한동훈을 지원하는 세력도 그걸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격돌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찍었던 그 국민의힘 다운들 심리는 윤석열이 못마땅한 것도 있고 네. 야 그래도 뭐 원희룡 나경원 뭐 오세훈 이런 사람들 데리고 사기를 어떻게 도모하냐. 그렇죠. 그나마 신상품 느낌 있는 게 한동훈 아니냐. 그 뭐 이재명 좀 싸울 것 같고 이재명 대표하고 약간 이런 심리인가요? 그리고 이제 딸랑이들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윤석열 딸랑이는. 왜냐하면 윤석열의 인기가 너무 없는데 맨날 윤석열 딸랑이 짓 하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하면 윤석열하고 선을 긋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보니까 한동훈도 마땅치 않지만 울며 겨자 맞기식으로 그래도 그나마 한동훈이 제일 낫지 않냐 생각해서 미는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네. 그날 행사장에서 전라북도 도민들도 폄하하는 발언이 나왔어요. 네, 간첩이라고. 물론 뭐 바로 연결은 안 되지만 뭐 박수 안 쳤던 사람들은 간첩이냐 이런 식으로 사회자가 던지고 또 옆에 있는 여자 사회자가 전라북도 따로 뭐 저기 호명해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누가 보더라도 전라북도 사람들이 그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은데 박수를 호명을 안 하니까 박수를 안 쳤을 거고 그거가 이제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사과 발언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사실 평소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국힘당 쪽 사람들, 극우 세력은 전라도를 거의 포기한 상태. 제가 전라북도 출신이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근데 포기만 하면 차라리 좋아요. 포기하면 내 간첩이야 이씨. 포기하면 좋죠. 차라리. 그냥 포기하면은 깔끔하니 좋은데 예를 들면 연애하다가 안 받아주면 포기하면 좋잖아요. 그 당하는 입장에서. 근데 포기하는 데서 끝이지 않고 스토킹을 한다. 와서 막 괴롭힌다. 그런 문제가 되죠. 똑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이 극우 세력이 호남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에서 끝인 게 아니고 거의 증오하고 분노하면서 적개심 같은 걸 품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전라북도 사람들 더 열받은 게 원래 소외감도 있는데 잼버리 사태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다 전라북도 책임으로 떠넘긴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 책임이 절대적인데 여가부라든가 등등이. 거기서 그리고 두 번째는 새만금이나 이런 예산들도 싹수다 다 잘렸어요. 이거 반토막 나오고 과거 예산보다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전라북도 홀대론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발언까지. 근데 이 발언을 했으면 과거 같으면 그래도 지도부하고 이게 무관한 사회자들이 실수한 겁니다. 대신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라는 입장 표명이 대개는 나오는데 안 나와. 제가 아직은 못 들었어요. 뭐 이후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해봤자 큰 효과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호남을 완전히 적대시하고 있다. 이제는 뭐 포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반대로 민주 진보 진영은 영남을 포기한 적이 없죠.
그렇죠. 정국정당 계속 네, 이야기하죠.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영남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영남 출신이고. 그렇죠. 그래서 출신이고. 끊임없이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맞아요. 네, 이런 점에서 국힘의 미래는 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5.18을 대하는 자세가 네, 계속 끊임없이 망언 나오고 잊혀질만 하면 또 나오고. 그렇죠. 4.3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안 바뀌었어. 저 맞습니다. DNA가. 네, 네, 네. 그렇죠. 반국민적 정권인 거죠. 왜냐하면 또 구구 유튜브들이 그대로 지금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스팔트 보수 이런 사람들 보면 여전히 극단적인 주장들을 하잖아요. 이진숙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과야. 네, 똑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세월호 뭐 등등등등 5.18, 12.12 뭐 이런 거 발언 기회를 주더라도 자기가 발언하지 않겠대. 네. 그 자연인 신분일 때 막말했지. 그 자기는 막말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있고 네. 그런 거는 공직 신분에 자기가 발언한 거 아니니까 해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과거에 그런 식으로 발언했던 수많은 장관들이 다 날라갔어요. 사실. 네, 네, 맞습니다. 법과 잘못 써갖고 날라간 사람 네, 네. 진짜 손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꼽힐 정도예요. 근데 사상 최악의 그 방통위원장을 만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 떨어진 사람들까지 일부러 다 왔더라고. 원희룡, 나경원 뭐 다 예.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한동훈만 따로 부르자니 예. 할 말도 없고 예. 거기서 대놓고 싸울 수도 없고. 예. 원래 그렇잖아요. 너 특별히 너만 와. 이러면 그 사람을 되게 이제 힘 실어주는 거죠. 힘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애 부르면서 어중이 떠중이 동네방네 막 뿌리는 거야. 올 사람 다 와라. 한 2, 30명 부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한동훈을 사실은 연맥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특히 한동훈한테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원희룡, 나경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부른 것은 그야말로 한동훈 엿먹어봐라 하는 이제 저는 행위라고 봅니다. 근데 솔직히 한동훈 입장에서도 고마울 거예요. 윤석열하고 1대1로 그 만나면 자기도 무섭죠. 그렇지. 네. 그것도 비공개로 만약에 뭐 보자고 하면 무섭죠. 밥은 같이 먹는 거 사진으로 보여주고 공개적으로 따로 불러서 비공개 무섭잖아. 무섭죠. 근데 같이 불러줬으면 얼마나 고마워. 그렇죠. 한동훈은 뭐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설마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불러놓고 그 앞에서 날 때리겠어?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으니까 그치. 좀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한동훈 주변에 있는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뭐 자주 통화하고 소통해라 이렇게 조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둘 사이가 좀 삐그덕거리면 자기들이 또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죠. 캐비넷 정책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화나 있을 게 분명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한동훈 단성된 거를 윤석열이 좋아한다면 전화로 하겠어요? 그렇지. 알아서 그냥 잘 지낼 건데. 근데 분명히 윤석열이 지금 빡쳐서 부글부글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달래주지 않으면 저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걱정, 두려움도 있으니까 자꾸 그 조언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도 둘 사람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걸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자, 광고 하나 보고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브레인 슬립 베개입니다. 이거 지금 몇 주째 사용하고 있는데 잠이 너무 잘 와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 브레인 슬립 베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서 잠자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안 힘들어 나는 너무 편해 이거야. 아무리 광고지만 진짜 안 힘들어? 아니 내가 진짜 이거 지금 한 3주째 집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편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 베개를 베면 일반 베개 벤 거보다 확실히 머리 쪽에 온도가 내려가요. 온도가 내려가고 확실히 내려갑니다. 이 몸에 탁 달라붙어 편안해. 너무 좋아. 브레인 슬립 베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냥 구름처럼 편안한 그리고 무엇보다 시원한 요즘같이 날씨가 덥기도 한데 습도가 높아가지고 끈적거릴 때 진짜 이 베개가 왔다다. 뭐 다른 베개들 요새 많잖아요. 뭐 메모리 폼에 뭐해 해가지고 왔다가 뭡니까 짱. 그거나 아무튼 진짜 이 브레인 슬립 베개는 진짜 강추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기에도 한눈에 봐도 그냥 바람이 잘 통할 걸처럼 생겼잖아요. 바람이 잘 통하고 이게 넓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쪽 그 좌측 우측으로 뭐 잠잘 때 돌아다니거든 저도 가운데만 자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도 다 잡아줘 이게.
독자 개발 신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독특한 형태의 코일 형태, 이렇게 꼬인 듯한 코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통기성 덕분에 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면 습기가 안 차고 그리고 훨씬 더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에서 사실은 땀 많이 나요. 땀 많이 나고 베개에 그 열이 고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 브레인 슬립 베개에서는 열이 고이거나 땀이 차거나 그런 일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베개를 베고 나면 수면 중에 이게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쾌적하게 잠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통 없이 개운한 아침을 맞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베개님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개님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것만 주면 어떻게 배 이러는데 네. 베개님도 함께 가고요. 네. 베개님 사이즈가 좀 넉넉해요. 그래서 둘러놓으시면 굉장히 보들보들한 천으로 돼 네. 있어가지고 네. 피부에 닿거나 머리에 닿는 면은 굉장히 보드라운데 그 안에 통기성이 좋으니까 열이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허받은 독자 레이어 기술이 있기 때문에 베개가 전체적으로 생긴 모양에서 가운데 부분과 가장자리 부분의 경도가 달라요. 달라요. 여기 가운데는 좀 이게 몰랑몰랑.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이쪽 끝에 갈수록 좀 약간은 좀 단단한 느낌이 들죠. 토탈 7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네. 좀 바른 자세로 주무시는 분들은 가운데 베고 주무시면 되는 거고 모로 주무시는 분들은 베개 가장자리 쪽이 좀 더 딱딱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쪽으로 돌아 누우시면 어깨가 이렇게 눌리거나 하는 걸 훨씬 더 네. 잡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모로 잡니다. 음. 가운데로 잘 잠이 안 와. 가운데로 자면 좀 무섭지 사람이. 자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정자세로 주무시는 분들 또 모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좌우 할 것 없이 모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베개고요. 몸을 좀 뒤척인다 내가 주무실 때 그런 분들에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개가 좀 넓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네. 좌우로 움직이는 폭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긴 모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세척이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물로 씻어내면 돼요. 그렇죠. 그냥 흐르는 물에 네. 씻어내기만 해도 예. 한두 시간 안에 금방 마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또 그 베개를 사용하는데 지장도 없고 굉장히 쾌적하게 또 그리고 관리하기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브레인 슬립 베개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바로 브레인 슬립 베개 검색해 보시고요. 잠자는 25%의 인생에 투자해서 75%의 인생의 활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은 이 베개로 가시죠. 그러시죠? 잠 예.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잖아요. 여름에도 시원하게 주무십시오. 네. 브레인 슬립 베개였습니다. 요즘에 네네. 미 대선 흥미롭습니다. 뭐 복잡하죠. 네, 트럼프 피격당하고 네. 이러면서 관심도가 높아졌고 동정 여론이 생기면서 바이든과의 격차가 꽤 벌어지는 여론조사도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해리스 부통령 네. 넣었을 때도 트럼프가 상당히 여유 있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심히 봤던 게 무응답이 늘 꽤 많더라고요. 네. 이게 트럼프가 50을 넘는 게 아니라 40 몇 중간 40% 중반대 늘 있더라고요. 그럼 그 무응답 무당층 네. 이들이 그 큐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트럼프한테 확실히 힘을 안 실어주더라고. 왜냐하면 네. 바이든도 마음에 안 들지만 트럼프도 마음에 안 드는데 네. 트럼프가 피격당했다고 해서 트럼프한테 확 쏠리지 않는 떨떠름한 2층의 네.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흥미로운 조사가 나왔어요. 트럼프하고 해리스 넣어봤더니 해리스가 앞서는 조사도 일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 정도로 이제 박빙국면으로 접어드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2% 정도 해리스가 앞서는 조사 같은 게 나오는 것이 사실상 해리스 띄워주기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초반에 작전을 쳐주지 않으면 해리스는 싸움 못합니다. 트럼프랑 아예. 그러니까 이전에 양자 대결에서 경쟁력이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해리스가. 높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초기에 해리스 띄워주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저기 입소스인가에서 조사했죠? 로이터하고 네. 입소스에서 네. 44대 42로 해리스가 앞서는 조사가 처음 네. 나왔어요. 저렇게 나와야지 겨우 싸워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사실 미국은 전체 여론보다는 경합주에서 네. 누가 앞서냐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경합주가 뭐 6, 7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 조사 결과를 사실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니문 효과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초기에 이제 막 등장했기 때문에 해리스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저분도 연설은 좀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해리스가 말을 그렇게 잘 못한다. 구설수 여러 번 오르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인도계. 예, 맞습니다. 인도계죠. 미국인이죠? 예. 네. 그래서 뭐 뛰어난 실력을 보여서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평이 사실 많았거든요. 부통령 시절에. 네, 그래서 해리스는 안 된다는 여론도 좀 있었어요. 근데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각에서 미셸 오바마 출전해야 하는 거 아니야? 힐러리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해리스 갖고 어렵다고 보고. 네. 초반이니까 지금 모른다고 좀 보고요. 네.
이 바이든보다 승산이 더 높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조사가 나오더라도 막상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네. 트럼프가 우세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돈도 트럼프 쪽으로 많이 모였죠. 네. 방법이 막 이런 뭐 해리스가 후원금이. 넘기 어려운 벽이 있죠. 유색 인종 여성이라는. 참. 미국에서 이거 무서운 거죠. 여성 대통령이 안 나왔죠. 네, 안 미국이. 나왔죠. 힐러리도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다 또 유색 인종. 인종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벽을 동시에 넘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소장님 말대로 본다면 네. 여론조사에서 무응답하는 사람들이 차이 트럼프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격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트럼프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는 별로 걱정 안 하잖아요. 해리스 됐을 때.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저건 더 등신 같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거든요. 더 쉽다. 쉽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대 교체 얘기도 바이든이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둘 다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제 해리스는 한 60 정도 먹었잖아요. 50대 네, 후반. 59.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세대 교체 돼야 한다. 그거는 이제 같이 물러나자. 바이든 트럼프 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제 바이든이 해주더라고. 네네. 입장 정리를. 근데 바이든은 뭐 그동안 초친 것만 해도 막대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네. 빨리 물러나는 게 물러나서 가만히 있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이런 싸움이 사실 사람들은 뭐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미국 자체가 주류 세력이 그동안 거의 단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공화로 갈라져 있긴 했어도. 그렇죠. 근데 미국 내에서 예. 새로운 신흥 우파라고 할까요? 예. 가 등장한 겁니다. 이 신흥 우파가 왜 등장했냐면 미국 패권이 몰락하면서부터 네네. 내부에서 이제 이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글로벌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 계열이죠. 네오콘 세력. 이쪽은 패권 몰락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서라도 이거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전도 확대를 네, 하고 예, 예. 중동전도 하고. 과거에는 그걸 이제 공화당 쪽이 좀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민주당 우파가 그런. 그걸 왜 그러냐면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공화당에 있었는데 이 트럼프란 놈이 나타나는 바람에 네. 공화당에서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콘 쪽 그 군산복합체 지원을 안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덜 받으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 쪽으로 간 거죠. 그 세력들이 네, 노비가 통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민주당 그렇죠. 우파다. 민주당을 장악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 쪽은 이제 소위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 장악하고 있다. 국제주의자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신흥 우익 세력이 뭐냐면 사실 이제 트럼프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미국 패권 추락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우리가 그러면 진짜 트럼프 세력이네. 그게 맞습니다. 민주당 세력이 아니라. 그렇죠. 트럼프 세력이죠. 신흥 우파는. 신흥 우파들이. 그러니까 신흥 우파들은 계속 패권 추락은 이건 돌릴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인정하자. 인정하자. 그래서 세계 경찰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돈 쓰지 말고 네, 우리 일이나 잘하자. 우리 하고 방위비 분담금 팍팍 걷고. 맞습니다. 그게 고립주의예요. 미국 우선주의. 그렇지. 요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싸움에서 그 대표 주자로 나선 게 이제 트럼프고요. 네. 트럼프가 대선에서 한번 이기긴 했죠. 네. 근데 그때는 세력 간의 역학관계에서 이쪽 신흥 우익 세력이 거의 길을 못 피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개인기로 이겼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당선되고도 뭘 제대로 못했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의회에서 안 받쳐주니까. 안 받쳐주니까. 하원, 상원 네. 이런 그래서 데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북미 관계죠. 트럼프는 그렇죠. 사인해서 그렇죠.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볼튼 막 이런. 네, 방해를 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쪽이 확장이 많이 됐습니다. 신흥 우익 세력이. 그래서 내전이라는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뭐 꽤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전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네. 거의 반을 먹었다고 할 정도로 주류 세력 내의 반 정도가 이쪽으로 지금 넘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화당도 완전히 장악한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번에 대선에서 이긴다. 그러면 뭐 미국의 전통적인 우익 세력이 신흥 우익 세력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패배하고 이런 상황이 연출될 그렇죠. 수 있죠. 그러면 굉장히 커지겠네. 트럼프가 만약 집고 나면 이제 두 번째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크다 좀. 그래서 그게 미국 대선이 올해 이제 큰 의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미국 단순히 공화당 민주당 싸움이 아니라 그렇죠. 신흥 우익 세력과 전통적 우익 세력 맞습니다. 간의 대결 구도.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한다. 그러면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지금 한반도 정세는 크게 뭐 달라지는 거 없지 않겠어요? 그 한미일 뭐 지금의 동맹 예를 들면 강화하려고 하는 똑같죠. 일본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
글로벌리스트거든요. 네. 아주 강경한. 그렇지. 바이든보다 더 강경하단 말이 있어요. 네. 그런 데서. 그런 면에서 이제 대만 문제도 계속 커질 네, 거고 네, 네. 계속 그렇게 긴장이 고조되겠네요. 한반도 전쟁이 또 지속되겠죠. 그래서 윤석열은 해리스 응원할 겁니다. 아마 속으로. 그럴 것 같아요. 네. 트럼프한테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트럼프는 뭐 윤석열 너무너무 싫어할 테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일단 정책적으로 네. 윤석열하고 안 맞거든요. 윤석열은 지금까지 바이든 시키는 대로 네네. 충실하게 대북 정책을 해왔는데 네. 트럼프는 7월 18일 날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네. 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러면서 뭐 내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낼 거고 그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이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북의 핵무장 내지는 핵보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인정하는 속에서 난 풀겠다. 잘 지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이러면 윤석열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더 중요한 그렇죠. 존재야. 네, 거기를 어차피 윤석열 뭐 한국 쪽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고 그렇죠. 여기만 문제 잘 풀면 내가 세계적인 지도자, 네, 맞습니다. 노벨 평화상 네. 뭐 이런 것도 꿈꿀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 아까 얘기했던 신흥 우익 세력은 중국만 견제하면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중국에 집중해라. 우리 힘도 없는데 왜 러시아 북한하고 계속 싸우냐 다. 중국만 치면 되지. 그래서 중국만 견제하자는 대중국 포위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관계 개선을 해야 돼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는. 그러네. 그래서 트럼프가 입만 열면 자기가 당선되면 취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환은 끝나겠다. 아니 그리고 북도 늘 중국에 네. 아쉬운 소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요. 중국을 늘 약간 경계하면서 이렇게 껄끄러워하죠. 껄끄러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또 러시아하고 또 손도 잡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북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을 잘 달래가면서 이렇게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뭐 북이 중국 쪽으로 확 쏠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적절하게 네네. 줄타기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다. 그렇죠. 러시아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러시아 북은 떼어내겠다. 협상을 통해서 떼내겠다. 떼어내겠다. 중국 쪽에서 떼어내겠다. 네, 그 얘기죠. 그런 쪽에서 보면 윤석열은 이제 세대는 거죠. 그렇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지. 그리고 여태까지 반 러시아. 아니 그리고 그렇지. 반 러시아 반 북한 이렇게 하니까 북과 러시아가 윤석열 좋아할 리 없고 상대를 할 리가 없으니까 엄청 싫어하잖아요. 무슨 협상을 할 때 트럼프가 협상할 때 윤석열이 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맞습니다. 상대를 안 해줘 저쪽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미 간의 화해를 추진하려고 하면 남북 화해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 긴장이 고조되면 안 되니까. 근데 윤석열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윤석열을 날리려고 할지도 몰라요. 저쪽에는 뭐 저기 탄핵 촛불 안 열어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아니면 뭐 정보 있으면 흘려라 좀. 뭐 없냐?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트럼프가 되는 그러네. 트럼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해리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거예요. 일본은 뭐 특별히 줄 서고 이러진 않을 거고. 네, 일본은 그죠? 뭐 어느 쪽이든 뭐 특별히 상관없다 생각할 자기들한테 거고요. 잘해줄 거라고 보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인데 네. 북이 이제 그동안에 지난번 회담 결렬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하노이 결렬 이후에 이제 안 속겠다. 네네. 오히려 이제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막 38선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네. 막 이게 지금 경계를 쌓고 있잖아요. 네. 그 기존에 뭐 경의선철도인가요? 거기도 막 뜯어내고 막 지금 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기 우리가 알아서 간다고 우리 남한을 한국을 굉장히 적대 국가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내는 거. 지금 일련의 지금 모습이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입장들도 보면 북은 트럼프가 막 자꾸 친분 내세우니까 시큰둥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공공이고 사는 사다 이런 식으로. 그게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북쪽도 트럼프와 친분 관계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이번에 성명서를 봐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공적인 관계가 달라질 건 없다. 사적으로는 호감이 있다. 이렇게 선을 확 그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설프게 협상 제안해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이제 말로 안 속는다. 안 속는다는 거예요. 뭘 들고 와. 그렇죠.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담보할 수 있는 뭘 들고 와. 만약에 정말 너희가 그걸 하고 싶으면 먼저 선조치해라 이거예요. 그렇지. 선조치 말. 그 선조치가 뭐겠습니까? 적대정책 폐기거든요. 그렇죠. 그 뭐 원래 이제 요구하는 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 저기 일단 군사훈련 중지. 그다음에 뭐 대사관 뭐죠? 그 수교. 북미 수교 네. 하고 그다음 그러면서 이제 제재 유엔에서 제재하는 거 제재 풀고 등등인데 네. 뭐라도 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미국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예. 그래서 트럼프한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다. 트럼프한테 야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해도 봐주는 거 없어. 근데 이제 북은 딱 거기까지 같아. 예. 트럼프가 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그런 면에서는 뭐 트럼프가 적당히 자기들을 활용해서 대선 레이스에서 좀 장사해 먹는 거 예를 들면 내가 되면 바이든 했던 이런 거 아니고 내가 되면 확실히 달라진다 막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냥 눈 감고 있을 것 같아. 다 해결하겠다. 큰 소리 빵빵 치는 거. 빵치는 대충 눈 감아 줄 텐데 요즘에 너무 이게 부각되니까 한마디는 해야 할 것 같고 뭐 이렇게 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도 보내면서 또 반대로는 강경파들한테 보내는 경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트럼프 당선될 때까지 참고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우리.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삐라라든가 그렇지. 확성기라든가 네. 이걸 보내면서 미국의 이 네오콘들은 네. 우리가 이렇게 자극을 해도 북이 트럼프 당선 때까지는 기다리지 않겠냐 참고.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오판을. 그렇죠. 북에서 우리는 그런 거 없다. 니네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강경 대응할 거니까 착각하지 마라. 아니 근데 그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히려 찝쩍거리잖아요. 그 우리 예를 들면 문제가 한반도에서 좀 터진다 이러면 오히려 민주당의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저 봐라. 바이든 민주당 정권이 저렇게 한반도 저렇게 관리 못한다. 네. 내가 하면 저런 일 안 일어난다. 네. 이렇게 오히려 갈 수도 그게 작게 터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만약에 전쟁 비슷하게 터졌다. 그건 좀 그러면 트럼프도 북을 적대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때는. 그렇죠. 강경 발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북미 관계를 치적으로 내세우거나 그걸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죠. 근데 지난번에 김병주 의원을 한번 여쭤봤더니 김병주 의원은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쪽에서 더 국지전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할 가능성이 자기가 볼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적다. 적다. 저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소장님은 조금 그럴 수도 있다. 대선이 불리하면 저쪽에서 승부를 그쪽으로 한반도 쪽에서 승부를 보려고 할 수도 있다고 이제 전망을 주셨는데 김병주 의원은 두 군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치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터지면 오히려 트럼프 쪽의 입김이 훨씬 더 우위 있을 수 있다. 바이든이 세계 전략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 이제 그렇게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이 보시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미국도 전쟁을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삐라 살포를 하자 북쪽에서 우물풍선을 정해서 보내고 있고요. 10차에 걸쳐서 보냈지 않습니까? 계속 빨라져. 근데 문제는 확성기를 다시 틀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응해서.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트는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제 전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트는. 이쪽으로 나가면 북에서 두 가지를 병행할 경우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새로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를 했고 최근에 아주 강경한 경고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윤석열 정권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부승찬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북 확성기를 트는 거는 북에서 실제로 이제 접경지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출신 성분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북한 체제에 대해서 순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막 이게 잡음도 많이 끼고 실제 시끄럽기만 하지 동요를 일으킬 정도는 사실은 아니래요. 근데 이제 제일 민감한 거는 라디오 이런 방송 있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남한 소식이 뭐 알려지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나 노래나 뭐 아무튼 그런 소식들. 이런 거를 대단히 민감해 한대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손을 안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거를 현 정부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온다. 왜냐하면 북에서 그거는 옛날부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북 당국이. 저는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응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계속 전면적으로 하시다는. 계속 틀면 지금 전면적으로 틀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난번에 확성기를 틀었을 때 네. 바로 중지시켰어요, 미국이. 맞아요. 대사랑 그 하지마.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서 하지마. 중지시켰잖아요. 조사도 하고. 이번에 이걸 바로 틀었잖아요. 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 미국이 허락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이 확성기를 허락했다는 얘기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지금 어느 정도는 미국과 조율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이 24일자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요미우리 신문하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북쪽이 총격이나 포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풍선이나 아니면 이제 거점에 대해서.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지뢰 매설, 무인기 사용 전단 살포, GPS 전파 교란, 사이버 공격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정말 걱정스럽다가 아니에요. 표정이나 말투 이런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기다리는 듯한 표정. 내용을 보면 뉘앙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는 그걸 동향을 보고 있어. 저희들이 총을 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그래서 김혜정 부부장 말도 인용해요. 새로운 대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이게 북은 이제 그 빨리 네. 삐라 뿌리는 거 단속해라. 중지해라. 중지해라. 네. 그 메시지인데. 확성기도 꺼라. 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 메시지인데. 신원식은 뭐라 그러냐면 총 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또는 다른 식으로 대응해 올 거다. 그 얘기 나와요. 여기서 확성기 쏘면 이제 예를 들면 네. 거점 타격 얘기도 했잖아요. 풍선 날리는데 네. 거기 뭐 원점 타격 그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미국 쪽의 태도 변화가 감지가 된다는 얘기 핵심이 오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네. 확성기 이런 걸 이제 눌렀는데 막았는데 미국이 그렇죠. 지금 허용하는 쪽 아니냐. 네. 그렇다면 위험해진다 한반도가. 네. 그 주장이 그 있는 얘기입니다. 거잖아요. 신원식까지 흐름 자체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상식적으로 위험하니까 그럼 일단 중지하겠다. 뭐 삐라 살포나 확성기를 중지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오늘 기사 보니까 군 지휘부 쪽에서 삐라 살포 중지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게 한다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삐라 살포는. 그럼 요거는 일관되게 북으로부터 도발을 쉽게 얘기하면 대응을 유도하려고 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야, 걱정돼. 네, 좀 걱정되죠.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계속 9월, 10월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참. 그래서 저는 빨리 일단 삐라 뿌리는 거하고 네. 확성기를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계속하는 한 고조될 수밖에 없거든요. 쌍방간의 긴장이 계속. 그러다 어느 순간에 결국 터지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신원식은 그걸 기다리는 것 같은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중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빨리. 뭐 민주당이 다수인데 네. 뭐 그런 법 같은 거 확성기 이런 거 법 만들 수 없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법은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실에 그걸 단속도 했고 그렇죠. 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또 위헌 판결을 받아갖고 네. 이게 이제 약간 이제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지금 김동연 지사도 단속을 세게 하겠다. 네. 그게 나섰는데 실효적인 지금 저지를 못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정부도 동의하고 막 이래야 그렇죠. 같이 흐름이 잡혀야 애들이 꼼짝 못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뭐 오히려 약간 부채질하는 느낌이 드니까. 맞습니다. 네. 거기서 김건희가 미국 가서 NLD까지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계속 뿌릴 것 같고 예. 지금 정부 차원에서 보면 군대도 그렇고 삐라 계속 뿌리는 건 기정사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그만둬서 이 사태를 끝내겠다는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에서 뭐 해결책이 없으니까 자꾸 네. 북을 자극해서 뭔가 거기서 네네.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렇죠. 하고 참 숨가쁘게 여러 현안들 다뤄봤는데 마지막 이 이야기 하니까 좀 찝찝하네요. 네.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거 못하게 하려면 네. 빨리 네. 탄핵을 좀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겠냐 생각돼요. 이제 민주당이 200석을 다 확보 못하더라도 네. 소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을 바로 추진하는 게 오히려 네, 맞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나오는데 들고 좋다. 일어나는데 더 호재가 아니냐. 맞습니다. 이 민주당이 앞장서야 네. 국민들이 같이 그거를 호응해 준다. 그렇죠.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수하고 뭔가 트리거가 나오고 촉발 요인이 터지는 것은 이게 이제 늘 기존의 그런 패턴인데 네, 상대방이 잘못이잖아요, 주로. 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87년 6월 항쟁 때는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한 거. 양김 씨가. 그렇죠. 이런 것이 사실은 6월 항쟁의 기폭제라고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랑 똑같이 저는 탄핵 발의가 국민들을 부글부글 끓던 가슴에 불을 질러서 네. 거리로 나오게 만들고 국힘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추진되면 국힘도 당황스러울 테니까 내부에서 이걸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는 세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훈은 결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럼 이게 같이 탄핵을 해버릴까? 그러면 또 윤석열 쪽에서는 혹시 저놈이 탄핵을 하지 않을까? 미리 제껴야 되겠는데 자기들의 싸움도 더 격화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면서 떨어지는 걸 주워 먹으려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진짜 고민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은 그걸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태롭잖아요. 지금 상황이. 한반도 상황.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렇게 마치고 2부 고현준 평론가, 박시동 평론가, 이강수 평론가 함께 진행하는 경제 만화방 코너. 오늘 다룰 이슈들이 아주 엑기스드만 요즘에 너무 경제 현안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터집니다. 꼼꼼하게 짚어볼 겁니다. 많은 분들 2부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시영 없는 박시영TV 경제만화방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 옆으로 박시동, 이광수. 이 우리나라 경제계의 어떤 두 거목을 모시고 찌끄레기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스스로들이 또 이렇게 겸손하십니다. 예. 경제만화방 오늘도 함께 하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박시영TV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실시간 라이브로 채팅방 열려 있고요. 또 저녁 7시 금요일이 되면 본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는데 뭐 네. 경제 관련된 현안들도 많이 있고 이 현안 외에도 우리 이광수 대표님의 어떤 해안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티몬 이거부터 얘기를 좀 예, 하자고요. 오늘 일단 제일 그게 시끄러운 뉴스니까요. 그러니까요. 좀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정리해드리면은 예전에 지마켓을 만들었던 구영배 CEO가 예.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일단은 지마켓 관련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미국 이베이에 회사를 팔아요. 그렇죠. 팔고 나서 이제 국내에선 같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 10년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싱가포르로 가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선 더 이상 사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Q10. 네, 예. Q10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Q10도 이커머스 비슷한 일을 쭉 해오고 있다가 이분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는 걸 본 거예요. 그렇지. 그게 아마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나도 그러면 한국 사업을 다시 언젠가 경업금지가 끝나고 나면 돌아가서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아예 나스닥으로 바로 그렇지. 가자. 예. 그게 새롭게 이제 나도 추구할 수 있는 모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 경업 1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Q10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걸 더 키워서 직접 나스닥에 노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몸집 불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유수의 이커머스 업체를 사기 시작합니다. Q10 산하로 예. 사기 시작하는데 아니 그럼 뭐 돈이 얼마나 많길래 사는 거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 국내 위메프 뭐 티몬 이런 회사들이 헐값이에요. 왜냐? 그 사이에 국내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맞아요. 내상을 너무 입고 폐잔병이 다 됐어요. 막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래가지고 국내 시장 쿠팡 1등, 네이버 쇼핑 2등으로 싹 정리가 됩니다. 예. 정리가 돼서 그 경쟁에서 밀린 업체들은 굉장히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빠지고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중국 C커머스의 공격, 그렇지. 예. 알리테모 공격까지 당하면서 수익성 악화 일로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거의 뭐 그러기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에서 구영배 씨가 와가지고 내가 살게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비하면 헐값에 네. 뭐 거의 뭐 1,000억대 비싸봐야 2,000억 싼 거 뭐 100억대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한 업체들 쭉 삽니다. 사고 나니까 이제 몸집이 불었죠. 예. 일단 명목상 고객 수가 800만이 넘어가고요. 매출도 뭐 뻑하면 뭐 조 단위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됐다. 나는 이제 나스닥을 놓고 할 정도의 규모는 되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동안 비공식으로 나스닥을 놓고 했는데 계속 퇴짜를 맞습니다. 왜냐? 실익이 없어. 야 고객 수가 많고 뭐 이러면 뭐하냐. 보니까 수익이 형편없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쿠팡도 지금 적자인데 거의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돈은 물쓰듯이 들어가고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큐텐 전략을 바꿉니다. 이커머스 자체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저희 좋은 회사입니다 하고 나스닥에 놓고 하는 거 대신에 거기에서의 수익을 일정 부분 그 전략을 포기하고 거래가 계속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래에 따라서 자동으로 돈을 버는 게 뭘까? 물류. 그래서 큐텐 자회사에 있는 로직트 물류 회사를 상장하기로 해요. 큐텐 직상장이 아니고. 예.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물류 회사를 상장시키려면 거래량만 받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에 조금 더 우선 수익이 나는 더 비싸게 팔아라, 더 수익률을 높여라, 수수료를 더 높여라, 고객을 더 확보해라.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많이 팔아. 할인해서라도 많이 팔아. 그래서 특가 할인 이런 게 엄청 그렇죠.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특가 이벤트로 쭉쭉 해가지고 일단 거래량을 쫙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갔는데 물론 수익성에는 더 반비례하는 상황이 벌어진 그렇겠죠. 거죠. 네. 자, 일단 그렇게 지금 현재 이 효텐과 유메프 이쪽 영업 양태가 이렇게 쭉 흘러왔다라고 예. 보시면 되는데 왜 이 사단이 났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고객이 이걸 샀어요. 네이버에서. 그러면 내가 카드를 결제하잖아요. 그럼 이 돈이 네이버를 거쳐서 수수료라든지 네이버 마진을 떼고 이 사인펜 업자한테 들어가는데 이틀이에요. 이틀 안에 결제입니다. 사실상 실시간이에요. 예. 그 정도는 거쳐야죠. 큐텐이나 유메프나 얘네들은 2달이에요. 길어도 너무 길죠. 판매자가 그 대금을 받는데 최대 2달까지 봐줘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제가 이 모든 계열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1,000억을 팔았어요. 그럼 1,000억이 일단 들어오죠. 고객이 결제하니까. 그리고 내가 1,000억을 직접 셀러한테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럼 하루가 지나갔죠. 내일 또 팔죠. 그렇죠. 2,000억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루 거래에 따른 판매 대금이 들어올 때 결제가 딜레이 되는 만큼의 현찰이 쌓여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딜레이 끝이야. 그럼 여기서 일단 판매자에게 주죠. 주는 만큼 오늘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거의 고정값입니다. 약간 폰지 사기 느낌은 비슷한데. 그래서 이 고정값으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저수지처럼 고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갑자기 이게 위기설이 돌았나? 왜 거래 정지가 되기 시작했나 보면 이쪽에 있는 유동자금이 어딘가로 빠져나간 거 아니냐. 이게 뭐 횡령이냐 유용이냐 이런 뜻이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 물류에 투자를 했던 인수자금 아까 얘기한 그 계열사들 인수하는데 많이 돈이 들어갔든 어쨌거나 이게 어느 정도는 에스크로우처럼 걸려가지고 고객 돈이기 때문에 묶어놓고 있었어야 될 텐데 법적으로 자기네 돈이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 활용됐기 때문에 여기 유동성에서 위기가 온 거 아닌가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일 전부터 물론 진짜 위기설까지 올라가면 연초지만 거래가 잘 안 된다. 대금이 잘 안 들어온다라는 게 정산을 못 받는 업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업체 핑계는 그거였어요. 지금 전산 문제지. 지금 저희 전산 시스템 이관 중이라서 그렇지 이거 돈 문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점점 늘어나니까 위기를 감지한 셀러들이 물건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렇겠지. 이때 납품했던 업체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금이 안 되니까 지금 이 위메프 팀원 쪽 그 물류창고 있잖아요. 직접 납품했던 셀러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트럭 몰고 들어가서 물건 지금 빼오고 있는 중이래요. 내 거 내놔. 내놔. 못 믿겠어. 내놔. 이런 상황까지 갔고 특히 이제 갑자기 여론의 이 급물살을 탄 거는 지금 막 휴가 기간 아닙니까? 그렇지. 여행 상품하고 이런 것들. 우리 보통 시민들께서는 1년에 이것만 기다리고 있고. 근데 이제 여행 모두 투어 또 뭐죠? 하나 투어 이런 데에서도 특가로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출발하기 직전에 아니 어떤 분은 공항 와갖고 취소된 분이 있더라고요. 출발하기 직전에 갑자기 여기서 이제 우리 여행사는 고객이 결제한 것까지는 아는데 우리가 돈을 못 받았어요. 그렇지. 명단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못 하십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로 여행을 가시려면은 우리한테 직접 결제를 한 번 더 하시던가. 그리고 나중에 한 번에 저쪽 가서 받으시던가. 이런 일이 나오니까 이제 여론에 큰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위기의 시작은 이제부터냐면요. 아까 우리 고현주 평론가님 너무 본질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폰지 비슷한 거 아니야? 그 돈만 보면 그럴 수 있죠. 들어온 돈 빼고 들어온 돈 빼고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걸 손대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요. 지금 위기설이 이제 은행으로 치면 뱅크런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들어올 돈이 계속 들어오고 나갈 돈이 쌓일 정도까지만 일단 유지만 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위기를 느꼈죠. 결제가 안 되기 시작하고 우리 상품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 판매가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돈은 이제 맞춰질 가능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워지는 거지. 은행에서도 우리가 우리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일시에 뱅크런이 들어가면은 모든 은행은 다 그날 망합니다. 망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고객들이 웨빈프랑 팀은 거래 안 해라고 선언이 되고 업체들도 빠지는 순간 이 위기는 극복이 안 되고 이제는 뭐 그렇죠. 폭탄 터지는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위기고 그럼 이제 이게 자본시장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유동성이 다시 터지는 수밖에 없죠. 획보될 수밖에 없죠. 그게 뭐냐면 외부 자금 순유입밖에 없어요. 유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모펀드나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손마사요시, 손정희 예. 이런 사람들이 지원했던 것처럼 여기도 새롭게 수혈이 되지 않으면은 답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큰 돈을 누가 내나? 근데 그 큰 돈을 넣어도 다시 살아나서 이게 나스닥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엑시트 플랜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지금 이 위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됐어요. 아 별거 없네. 그러니까 허수네. 헉서핑 강정이네. 얘네 원래 유동성 이렇게 빵꾸나던 회사였어. 실적이 이게 확인됐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 자금 수혈에 악재가 터졌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악화되는 길로 모든 게 지금 엑셀레이팅 되고 있다. 예. 이게 지금 위기의 진짜 적이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정부 대책인데 그렇죠. 알람이 켜진 지가 20일이 넘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여태까지 세워라 내워라 하고 뭐 감독원이 뭐 대책을 내라 그랬더니 아니 여기 은행도 아니라 우리가 뭐 지급결제 관련해서 할 일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초기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서 할 네, 일이다. 그다음에 뭐 이런 공정위 분위기였어. 관련해서 예. 야 이거 전자상거래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물품 대금 떼인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사적 계약 관계에서 민사적으로 해결되는데 공정위가 나설 길이 뭡니까? 처음에 이랬어요. 그랬죠. 어저께까지도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 여론이 워낙에 안 좋아지고 여기에 대금을 납품해서 물건을 못 받은 일반 소비자 국민 피해가 잘못하면 몇백만 단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해질 수도 있고 또 문제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큰 회사가 아니라 영세한 소상공인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거 파는 그렇죠. 예.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제 대금을 못 받게 되면은요. 이분들은 결제일만 늘어나도 힘들죠. 부도 위기에 예, 빠지는 예, 예. 소상공인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저희가 일종의 옛날 그 어음 장사 같은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예요. 예, 예.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근근히 살고 있는데 여기다가 몇 천만 원, 몇백만 원 지급 결제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쓰러지는 분들 부지기수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안 좋은 내수 경제에 잘못하면 큰 폭탄을 얹어줄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너무 나이브하게 대응했다. 오늘 보니까 지금 우리 방송하기 직전에 금감원 긴급 브리핑 하더라고요. 뭐 제가 내용 보니까 그죠? 뭐 별게 없어요. 별게 없고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 그 맥락은 법적으로 할 노력은 없는데 업체의 팔을 꺾겠다는 거예요. 야 카드 회사들 혼나고 싶어? 결제해줘. 뭐 그러니까 기다려 해줘. 뭐 결제해줘. 이런 그러면 거겠지. 여행사들 한번 혼날래? 니네 돈으로 일단 적자 여행 감수하고 고객들 태워보내. 지금 현재 이렇게 압박을 통해서 일단 임시응변으로 넘어가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멀었다. 아니, 나 위기가 진짜 굉장히 심각하다. 이걸 가지고 예. 왜 이제 지난 정부에 있었던 머지포인트랑 또 연결시키는 기사들을 많이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네. 머지포인트하고 또 다른 것은 머지포인트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이 됐잖아요. 그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법적으로 진행됐던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건 지금 말씀해 주신 이건 것 같아요. 중간에 있는 그 사업자분들이 엎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회사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돈이 돌아야 되는 경제 상황 전체가 다 나빠지는 거잖아요. 예. 소상공인들이 걱정이 많아요. 이건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대한 그림자 같은 게 보여져요. 네네. 뭐냐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그러니까 경제의 가장 큰 중요한 지표는 사실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되니까 경쟁이 심한 거예요. 돈이 돌아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여행 같은 거 말씀하셨죠. 요즘 동남아가 진짜 싸집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안 가거든요. 못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료라든지 아니면 호텔 이런 것들이 계속 싸지니까 출혈 경쟁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 틈을 노리면서 이런 이제 업자들이 들어와서 일종의 사기를 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든 아니면 자영업자든 이게 이 환경에 지금 요 상황에 이제 뭔가 연결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까지 터지고 나니까 바라볼 수 있는 게 정부일 텐데 네.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큰 게 뭐가 없다. 그리고 뭔가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걱정이 너무 되네요. 늦었다. 이제 와서 늦었다? 여론이 안 네. 좋아지니까 또 호들갑을 떤다. 맞아요. 예. 이미 그 시그널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예. 자,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다음 얘기는 이거 한국일보 단독으로 나온 건데 네. 우리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얘기하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해서 뭐 우리가 긴 시간 봐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산업은행하고의 무슨 수상한 거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주가 조작 정황이 있다. 네. 그리고 한국일보에서는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김건희란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돈이 여기로 들어간 것은 확인이 됐다라고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아, 진짜 21세기 대한민국에
세계 10대 강국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주가 조작, 사기. 진짜 더군다나 신라가 생명인 이 자본시장에서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수사해야 되는 검사는 뭐 콜검이라고 불리고 있으니 뭐 됩니까 이게? 어찌됐건 등장하는 이름이 계속 대통령 부인의 이름이 등장하니까. 예,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콜검 네? 검사들이 가가지고 황제 출장 조사를 당하고 왔잖아요. 예. 그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2010년부터 12년까지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하면서 우리가 3천에 던질게 3,800, 3,300 받아라고 했던 건 엄마와 최순실 최은순, 예. 최은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엄마와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서 뭐 통정 매매가 있었네, 없었네 했던 그래서 시세를 일부러 떠받쳐 올라갔던 주가 조작 사건. 요거는 일단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거고요. 지금 나오는 기사는 저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입니다. 그때는 2012년까지고요. 지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얘기를 다시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야. 자, 근데 뭔 사건이 또 있었냐면요. 아까 그거는 이제 통정매매나 이런 걸 통해서 시세를 받쳐 올린 사건이고, 요거는 이거예요. BW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요겁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예. 참 말 어렵게 만들었는데 신주면 새로 만들어지는 주식이고. 그렇습니다. 인수. 그러니까 인수는 내가 네가 가져가라. 해준다라는 거고. 부는 조건이 걸렸다는 조건이 걸렸고 그게 사채다.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나 똘똘한데? 천자문 좀 떼셨나 봐요. 본드 위드 워런티. 그래서 BW. 워런티가 있는 사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 회사 돈 꿔줄 사람 그럼 저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200억 주세요. 그럼 200억 주고 그 증서로 받는 것. 이게 이제 회사채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거기에 조건이 걸려 있어요. 여차저차한 상황이 되면은 니네 회사의 신주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오. 그리고 거기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파생으로 취급합니다. 이 옵션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 요런 걸 일단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 도이치모터스가. 근데 이제 요게 요게 이제 신기한데 산업은행에 일단 250억 정도로 일단 발행을 해요. 산업은행에. 산업은행에. 그리고 나서 아주 기기묘묘한 일이 일어나는데 산업은행에 발행을 하고 요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보통의 BW는 그렇게 생겨 있는데 지금 나오는 BW는 다 그 원체 사채권과 그 붙어 있는 조건이 같이 움직여요. 근데 요 당시만 해도 그거를 따로 뛸 수가 있었어요. 내가 너네 회사한테 사채를 꿔줬으니 나는 너한테 원리금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어. 이게 사채권 증서에 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이자 얼마, 원금 상환 언제.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다예요. 그렇죠. 근데 여차저차하면 다 신주 줘야 돼 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분리할 수가 있는 게 분리형 분리형 BW. 분리를 한다는 건 돈을 갚는데 많이 못 갚아. 그 기준은 따로 있는 거고 신주 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옵션을 따로 다른 형태로. 그렇죠. 이게 따로 이 뚜껑을 똑 빼가지고 나 이것만 팔을래. 이런 식이죠. 이게 분리가 가능한 거예요. 권리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태는 뭐냐면 분리형으로 해가지고 신주 인수권만 똑 띄어서 팔아버려요. 그 산업은행이 약 250억 정도 처음에 이 회사채를 BW를 받았다가 하루만인가 일주일만인가 기사에 보면 아주 신속하게 K비증권을 통해서 다 넘겨버려요. 신주인수권을 다. 야 가져가. 넘겨버려요. 이상하죠. 원래 장기적으로 투자했거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이 기업에 원래 산업은행은 이런 거 투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라 돈인데. 이 산업금융회에서만 하는 거지. 그냥 생짜로 투자하는 은행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산업은행의 특혜라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산업은행이니까. 그럼요. 이게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에요. 주권사가 아닙니다. 여기.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신주인수권을 톡 떼어가지고 KB증권을 통해서 이걸 이제 신주인수권을 유통시켜요. 그게 어디로 가냐.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근데 요걸 똑 떼어가지고 요 신주인수권을 요거만 판다 그러면 요거 얼마일까? 요걸 이론적으로 회사가 다 계산해서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1,126원이 이론가예요. 요 정도는 최소한 받아야 됩니다. 라고 회사가 선언을 해요. 공시가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권오수 회장이 얼마에 받냐? 278. 아까 산업은행 그다음에 KB증권을 통해서 쿠션 쳐가지고 나중에 인수를 받는데 얼마에 받냐면 278원에 지금 받아요. 표에 나오는 저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론 가격에 비해서 5분의 1에 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건희 씨도 저기서 196원. 196원에 받아요. 이승근은 117원에 받아요. 거의 10분의 1 가격에 받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가보다도 못 미치고
당연히 행사됐어야 되는 이론 가격, 이론상 마지노선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저 세 사람들이 아주 특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인되어 있는 거. 엄청 할인돼서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렇게 해서 낮게 받아가는데 받아가서 나중에 저걸 이제 최종적으로 저걸 쓱 모아가지고 사모펀드에 넘겨요. 이제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모에 넘기면서 이제 비싸게 팔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세 차익을 좀 보고 사모펀드도 나중에 전환권을 행사해서 또 시세 차익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다를 거쳐서 대충 시세 차익 내지는 특혜성 이익이 한 60, 70억 이상 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250억 가지고 한번 휘둘러 가지고 60억 이상을 땡긴다. 이익만요. 이게 그러니까 사건의 쟁점인데 아직 좀만 더 드리고 너무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뭐냐? 왜 이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 산업은행이 왜 들어갔냐면요. 산업은행이 들어가면은 저 얼마의 BW에 평가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공시 의무 이게 빠져요. 그러니까 일반 증권사를 통해서 유통하면은 너 얼마짜리를 샀고 어떻게 됐고 누구한테 유통했는지 공시가 나오는데 산업은행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BW 평가가 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 규제를 눈가림할 수 있다. 요게 일단 산업은행이 개입된 배경으로 추정되는 요소가 하나 있는 거고. 그냥 메리트네 그거. 그렇죠. 공시를 살짝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도대체 산업은행을 푸시해서 이 일이 껴들게 했느냐가 이제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제가 위법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특혜성이다. 이렇게 저가로 왕창? 이게 요거는 특혜 내지는 뭐 압도적인 시세 차익 약간 이렇게만 보자고요. 일단. 근데 왜 기사에 또 다른 주가 조작이라고 나오냐면요. 정황이 있다. 정황이 나오냐면요. 김건희 씨의 모친이 이런 얘기를 권호수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3,500원 밑으로 앞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세팅이 돼 있다는 얘기를 딜이 돼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걸 힌트로 봤을 때 3,500원 밑으로 세팅을 하면 뭔 일이 생기는가 보면요. 요 BW를 갖고 있다가 예를 들면 보세요. 고평론가님이 1,000원에 뭐 한 개를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주가가 2,000원이면은 말이 되죠. 근데 주가가 500원이 됐어. 그러면 야 나는 지금 손해 아니야. 그렇지. 마이너스지. 그건 안 되지. 라고 해서 내 BW 가치를 다시 평가해줘. 다시 조정 좀 해줘. 라고 해서 그걸 리픽싱이라고 해요. 다시 조정 좀 해줘. 리픽싱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 1,000원의 전환가라면 한 주를 받기로 했던 사람이 회사가 알겠습니다. 리픽싱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2개 드릴게요. 왜? 주가가 너무 낮으니까. 500원 사이즈 반값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갔다는 걸 핑계로 해서 예를 들면 한 주 받아야 될 BW가 2주, 3주, 4주 이렇게 주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낮은 값으로 떨어뜨려서 아까 되게 싸게 얻었잖아요. 싸게 얻어서 예를 들면 100주 가져갈 사람이 300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정상가가 되면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난 300주를 가진 사람이 100주 가지고 돈 벌 때하고 300주하고 돈 벌 때하고 값이 3배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그래서 BW 관련해서는 약간 특혜성으로 봐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이 특혜를 뻥튀기를 2배 하기 위해서 주가를 낮췄다가 다시 올리는 과정을 겪었다면 이건 2차 주가 조작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 이렇게 믹스가 돼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올라갈 걸 알고 낮춰버렸다는 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도하고 주가를 만약 낮췄다면 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올리는 것도 주가 조작이지만 내리는 것도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전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인 게 마지막에 사모펀드는 그 사모는 누가 돈을 댔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 덩어리 돈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요 얘기는 내가 형장 이슬로 갈까 봐 얘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형장 이슬은 이쪽이 가는 겁니까? 저는 그냥 합리적 의심을 했습니다. 차마 제가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얘기 거기 사모펀드라고 하잖아요. 그 펀드의 수익자가 누구거나 차명으로 갖고 있던 수익자 요거를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어떤 그 점이 되겠군요. 왜냐면요 지금 보세요. 김건희 여사 이름이 왜 나왔냐면 권오수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도 뭐 얼마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고 BW 관련해서 그걸 다시 사모펀드로 넘겼다는 거예요. 이게 왜 공시가 드러났냐면 사모펀드 얘는 나중에 전환권 행사해서 진짜 주주가 돼요. 그러니까 주주가 되기 때문에 공시가 나중에 됐어요. 그럼 얘는 너 주식 어디서 났어? 라고 했더니 나 이 사람 있으니까 샀다. 양도자가 나와요. 그 양도자 이름이 김건희 씨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지금 나오는 표입니다. 김건희 씨가 벌었다는 시세 차익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일단 BW로.
그래 사이즈가 뭐 60억, 200억 막 이런 판에서 5천만 원 너무 약하지 않아? 나는 이상한 의구심이 있다는 것만 일단 전제해 놓고 그렇다면 하고 자꾸 연결하지 않고 그래. 그렇다면 연결하지 않고 대대 형장이 이슬을 형장이 무서워하네. 거꾸로 사모펀드의 수익자가 누구가 그렇지. 있다면 결국 돈 번 사람 누구야? 그렇죠. 이게 타이코 사모펀드라는 건데 여기가 4, 5년 동안 거의 110억 원의 이익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익이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수익자라든지 사모펀드를 쉽게 말해서 그 펀드의 가입자 그렇죠. 요거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쉽거든요. 쉬워요. 예, 이거는 다 공지하고 다 이렇게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금감원이나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공개해라. 자, 지금 네. 요 한국일보 단독 기사는 정황이 있다. 네. 또 다른 형태의 주가 조작에 정황이 있다라는 게 단독 기사의 기본 내용이고 여기에 이름이 김건희라는 이름이 확인이 됐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사모펀드의 그 돈 그건 누구의 것이며 그 사모펀드가 있다는 그 펀드 가입자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 가입자들은 누구인지 이런 건 금감원에서 추적이 가능하니까 네.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다. 라는 게 이 한국일보 기사인데 네.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기사를 쉽게 세설하는 것뿐이에요. 맞아요. 기사 그대로 읽은 거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치면 지금 우리가 1차, 2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내일 모레 끝나냐 마냐가 그거 지금 그렇죠. 아슬아슬한데 그래서 1차는 이미 끝났다라는 그렇죠. 거고 이게 예. 만약에 진짜로 주가 조작 정황이 있는 상황이라 뭔가 드러난다면 어허. 새로운 거는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그렇죠. 여지도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공소시효 2027년까지 만약에 네. 간다면 네. 자 이거 어디까지나 다 박시동 평론가의 어떤 추측이고 아니죠. 한국일보죠. 한국일보가요? 저는 이 사실을 가장 쉽게 설명한 것뿐입니다. 한국일보. 그 사모펀드가 누구 건지 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건 이광수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아니 합리적인 근데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고 이제 이런 경우들을 이제 보잖아요. 사실 이게 문제나 파악하기 되게 쉽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쉽다고. 돈 번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종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삼부토건을 얘기하든 뭐 도이치모터스를 얘기하든 돈 번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돈 번 사람을 출연해서 어떻게 돈 벌었냐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 돈 어떻게 벌었어? 물어봤더니 나 어제 꿈을 잘 꿔갖고 삼부토건 사라는 계시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고 네, 어떤 사람은 내가 그 대통령이 가서 한다는 걸 내가 어쩌서 들었어. 뭐 이런 사람이 있겠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가 없이 추정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지. 근데 이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불러다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 거래나 어쨌든 금융상품 거래는 증권사를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통사죠.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100%. 그렇기 때문에 기록만 보면 누가 돈을 찾아갔는지, 누가 돈을 입금했는지, 누가 거래를 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감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의지만 가지면 파악할 수 있다.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이죠. 그러니까요. 또 그쪽 라인 아닙니까? 또 어딘가에 불려가서 핸드폰하고 신분증 내놓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다. 네. 예. 그리고 짧게 요걸 한 1분 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예, 또? 예. 그 카카오 카카오요. 김범수 창업자죠. 지금 구속이 뭐 됐죠. 경영쇄신 뭐 본부장인가 뭐 그렇던데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SM 시세 조정. 예. 이게 하이브가 살려고 하는데 하이브 못 사게 하려고 바로 그겁니다. 거기다 돈질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고급스러운데요. 그렇잖아. 야, 니들 얼마에 살 건데 100원? 야, 3,000원.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네. 포커 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네요. 또 생각해. 블러핑 같은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하이브가 SM에 대해서 12만 원에 사겠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한테 파십시오. 여기 이제 공개 매수 선언을 한 거고 카카오가 사실은 이미 이전에 여기다가 900억 이상 거의 기천억 이상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성공되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떡할까?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실패시키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하이브게 되니까. 그렇지. SM이요. SM 엔터가. 그러니까 저걸 실패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주식 시가가 낮으면 주주들이 저기다 갖다 팔 거 아니에요. 하이브한테 그렇죠.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가가 오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도 참전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것까지는 언론 플레이입니다. 이건 시세 조정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야 이거 카카오 하이브의 일대 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세가 막 올라가요. 그때 분위기 거기까지는 그랬었죠. 좋아요.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지목한 혐의는 이틀은 아닌데 일자로는 4일인데 아무튼 2회인데 한 번은 2월 16일, 17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가가 12만 원까지 딱 칩니다. 하이브 공개 매수가를 진짜로 터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개 매수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터치를 처음 하고 나서 야, 이거 아무리 봐도 너무 거품 아니야. 이러다가 인수전 한쪽이 포기하면 이거 엊그제 7만 원, 8만 원 하던 건데 쑥 떨어진다. 쑥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회의론이 시장에 돌기 시작합니다. 이건 올라도 너무 올랐다. 그래서 12만 원을 터치하고 처음으로 꼬리가 내려가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하방으로 추세가 잡히면 이제 못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꼬리가 떨어지는 날 들어가서 세워. 예. 그게 16일, 17일. 그게 IBK 판교 지점에 800억이 대량 매집이 하루에 일어납니다. 예. 그게 그날의 그 행위는 분명히 이건 시세 조작이다. 시세 조정이다. 이건 무조건 12만 원으로 떠받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이 확실하다. 평범한 장내 매집이 아니야. 이러는 게 여기 하나고. 예. 두 번째는 공개 매수 신청일 마지막 날이 2월 28일이에요. 이때는 마지막까지도 주주들은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장에 갖다 팔까? 기다릴까? 하이브한테 팔까? 그때도 하루 종일 시가가 11만 원, 10만 원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 야, 이 지금이야라고 하이브에서 팔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마지막 하루 종일 시세를 12만 원 위로 떠받쳐야 됐었어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날 그룹 전체 회의가 벌려요. 투자본부 회의가 열려서 그날 1,300억을 갖다 때려박아서 하루 종일 유지시킵니다. 요 회의가 이렇게 있었던 날, 이 두 날, 아까 2월 16일, 2월 18일. 요 두 날은 명백하게 시세 조정이다. 이건 불법이야. 라는 게 이제 검찰이 이 혐의를 지적한 핵심인데. 그 시세 조정이 김범수 의장이 알고 있었냐, 아니면 그렇습니다. 지시한 정황이 있느냐. 그래서 핵심은 이건 시세 조정인 거는 뭐 제가 솔직히 뭐 경제평론하고 주식시장 오래 봤습니다만 이거는 100%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총수가 구속까지 됐냐. 그러니까. 요건데 김범수는 나는 몰랐다. 나는 SM 사라고만 했지.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라고 하는 이런 지시까지는 안 했다. 요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속이 됐냐. 요게 이제 법조계에 있는 분들 제가 물어보면 요거예요. 일단 다른 유력한 어떤 증거나 증거가 나왔는데 거부한다, 부인한다 이거예요. 부인하는 사람은 일단 위험하다.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부인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이건 구속 단계지만 1심, 2심 넘어가서 이게 최종적으로 유죄가 된다면 이건 중형이다. 그럼 중형이 나올 범죄는 사전에 도망갈 우려가 있거든요. 뭐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가벼운 우려. 범죄라면 재판 가서라도 안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유죄가 됐을 때 중형이 나올 범죄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거꾸로 있다라는 게 일반론인데 물론 이거를 재벌 총수한테 적용한다는 건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이런 배경으로 이례적으로 구속까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 문제는 이 진짜 위기인데 많은 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카카오 어떡하냐고.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그룹의 핵심 중에 핵심 회사인데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법인과 대주주는 금융범죄라든지 이런 쪽으로 벌금상 유죄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김범수 유죄되고 카카오 법인도 유죄되고 하면은 카카오뱅크 현재 1대 주주거든요. 27.17을 갖고 있어요. 이거 지분율을 10% 이하로 낮춰야 돼요. 그럼 갑자기 카카오뱅크가 한투뱅크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그 지배력이 없어져 버린다. 이게 그러면 카뱅이 안 되는 그렇죠. 거네. 그룹 전체에 큰 구멍을 낼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위기 국면으로 들어갔고. 그럼 그룹 차원이고 그 카카오 주식 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카카오 뭐 우리 그 고현진 평론가 매일 눈물로 지금 밤새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백엔일 적시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에 사셨는지 15만 지금. 2천 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4만 원, 3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러냐고. 일단은 뭐 문어발식으로 가고 쪼개기 상장하고 엉망진창으로 했던 건 그렇다고 치고, 어쨌거나 AI라든지 최신의 트렌드라든지 이걸 반영해 가면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카카오가 저희 다시 절치부심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CA라는 것도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하는데 100만 개 중에 뭐 한 20개 없애고 막. 그렇죠. 계열사도 정리하고 하잖아요. AI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전략 미스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중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실하게 대규모 투자라든지 그룹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총수의 부재가 지금은 위기예요. 보통 우리가 기업 총수들 구속되면은 경영 공백 우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뻥이잖아요. 구속되면 주가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잖아. 그냥 클리셰야. 그냥 경영 공백 우려. 그럼 속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웃기고 있네 이러잖아요. 모르겠네. 근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약간 공백이 나올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 앞으로가. 나 진짜 속이 상하는 게 오늘도 우리 셋은 여기 카카오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온 국민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데
우리 카카오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아 진짜 속이 상합니다. 네. 예. 이게 피터 린치라고 유명한 투자자가 네.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좋은 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관심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식 투자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 카카오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매일 카카오 오시는 매일 아무것도 안 쓰니까.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이건 플랫폼 기업의 전 중요한 어떤 성장의 기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은 생태계가 구성돼서 예를 들어서 1인 독재의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면 안 돼요. 네, 이게 핵심인데. 그래서 잘 보시면.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고 쳐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보면 일종의 플랫폼 사업을 할 때 뭐 빌 게이츠 빠집니다. 경영에 참여 안 해요. 예. 기부만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재단 같은 거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카카오가 주가가 내려가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걸 딱 본 거죠. 1인 독재네. 그런 플랫폼 기업이 성장할 수 없어. 이게 딱 여기 투자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주가가 빠지는 이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 매일 카카오톡 쓰는데 왜 카카오 주가 빠지는 거지? 아니요. 고현준. 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내가 몰랐지. 예. 그러니까 이 기범수 회장이 쉽게 말해서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러네. 아, 네. 그렇게 이제는 저희가 사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경제 현안들 쭉 살펴보면서 이른바 박시동 타임을 우리가 함께 가져봤고 이번부터는 이제 이광수 타임. 네. 우리 이광수 대표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식시장 전체가 오늘 되게 슬픈 날이에요, 나는. 예. 오늘 진짜 슬픈 날이에요. 어째 이러지? 지금요 모두 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이에요. 한국에 나만 슬픈 게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근데 이제 슬픈 원인을 좀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일단 한국 주식시장을 말씀드리면 보세요. 저희가 지금부터 뭐 삼부통이다, 도이치모터스다, 뭐 주가 조작 이게 주식 투자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너무 많아. 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게 주식시장 페어한 시장 같지가 않잖아요. 한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테마화돼 있어요. 그래서 막 테마 쫓아가고 샀다가 맞아. 팔았다가 어제 한동훈 테마주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안 샀어요? 난 테마주 이런 거 할 줄도 몰라. 근데 테마주도 한국은 독특해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트럼프 테마주가 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테마주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트럼프가 하는 에너지 관련주. 관련 비즈니스 관련해서. 예. 예. 그리고 그 지역과 관련해 뭐 이런 주들. 그다음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리쇼어링 하게 되니까 예. 투자하게 되고 그리고 환율 자꾸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쉽게 말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거 관련주들이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런 걸 테마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같은 학교. 그럼 맞아. 교회 같이 다니는데 뭐 이런 거. 친구, 뭐 같이 뭐 그리고 연수원 동기. 심지어 친구의 친구도 있던데. 하숙집 주인. 맞아. 이렇게 돼 보이는 순간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테마주가 된다. 난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테마주 할 때 뭐냐면 야 학교 어디 나왔는지 유치원 막 이런 걸 조사하고 있으니까 이게 한심한 수준이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오래 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지금 정부에서는 뭐 밸류업 하겠다. 그다음에 뭐 배당 해주면 법인세 낮춰주겠다. 상속세 낮춰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주식 살 때 세금 냅니다. 그렇죠. 근데도 미국 주식 사는 이유는 뭐예요? 성장 가능성이 있고 더 오를 것 같아서 사실 계속 사는데 한국에는 그런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 주식이 근본적으로 좀 시세가 크게 오르고 쉽게 말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일종의 주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주도주라는 거 대표적으로 차화정, 중국 중심의 차화정. 그러니까 차화정이 끝나면서 중국 테마가 살아있는데 화장품,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주가 시장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계속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저희가 뭐가 있었냐면 배터리가 있었죠. 2차 전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다. 2차 전지주들이 시장을 이끌었고 최근에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이런 것들도 한번 이끌고. 근데 지금 한국에 주도 산업이 없는 거예요. 주도 산업이 원전이 돼버렸어요. 거기서부터 할 말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주도 산업이라는 건 두 가지가 딱 매치업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수출 중심 국가고
그리고 내수가 작은 시장에서는 정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책과 그리고 대외 경제 변수가 딱 합쳐지는 순간 예. 그게 폭발력을 가지게 되고 그런 산업이 크게 성장합니다. 예. 그게 바로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리고 참여정부가 주도했던 건 사실은 시장 다변화였고 예. 그 핵심인 중국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이 공교롭게도 중국이 성장했고 그런 정책이 딱 결부되면서 차화정이 엄청나게 상승.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정책과 대외경제 변수가 불붙는 순간 한국의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진짜 그 코스피도 확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가 확 왕성해질 그렇죠. 그러면 막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하고 예. 한국에서 경제 좋아지겠네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저기 역동성이 있다. 근데 지금 정책을 잘 보세요. 정책은 원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원전. 뭐 해외 수주 맞아요. 하겠대요. 예. 뭐 방산 들어가고. 이게 대외의 큰 시장의 변화하고 결부돼 있냐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렌드에 맞느냐. 그렇죠. 예. 그죠. 예. 지금 모두 다 지금 뭐 AI를 얘기하고 예.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원전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원전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그대로 하는데 우리가 정책에 힘을 주고 있는 게 사실 어딘가 이게 지금 미스매치가 나니까 주식시장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뭐 AI라든지 이게 최첨단 산업에 대한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뭐 챗GPT 뭐 이런 거 가지고 난리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R&D 예산을 깎았어. 그러니까 빠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모아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트럼프가 되면요. 대만의 TSMC가 되게 나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런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 회장이 젠슨 왕이야. 중국 사람이야. 그건 엔비디아잖아. 예. 엔비디아. 그러니까 내가 지적했어. 왜냐면 엔비디아 때문에 TSMC가 예. 납품하니까. 예. 그래서 엔비디아를 읽자. 그래서 보시면 요즘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 빠지는데 맞아요. 어디가 오르는 줄 아세요? 인텔이 올라요. 인텔이. 그러니까 뭐냐면 엔비디아는 압박하겠지만 일단 미국 기업인 반도체 인텔은 될 거다. 그러면서 야, 그게 주식시장에 여전히 나타나죠. 근데 우리나라가 한번 생각해 보자. 전략적으로. 그래? 엔비디아, TSMC?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 삼성 이렇게 갖고 우리가 일종의 반이라고 하면 좀 과격하지만 미국 이외의 반도체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시장은 다르게 올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틈새를 사실은 지금요 일본이 해짓고 있어요. 일본이 지금 TSMC를 꼬셔갖고 일본의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저는 앞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NT 일종의 반도체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도 뭐 동탄에 무슨 반도체 클러스터인가 뭔가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덜란드 갔다 와갖고. 진행이 저는 왜 진행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없는데. 아리백을 우리가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투자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백 몰라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격동기가 오고 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뭐가.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세계 시장에서 이제 관심 갖고 주목받는 무슨 산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산업하고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정책적으로 밀고 가는 거하고 안 맞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변화가 있으면 능동적으로 우리가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하고 대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정책 하반기 경제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 경기 좋아질 거야. 이거예요. 좋아질 거야? 네. 뭘 어떻게 해서 좋아진다가 아니고 경제정책 핵심이에요. 그래서 GDP가 좋아질 거야. 혹시 천공이 한 말입니까? 제가 천공은 진짜 본 적이 없어서. 예.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네. 그러니까 앞길이 안 보인다. 근데 여기는 한국 산업의 문제도 크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앞길이 안 보인다. 그럼 우리 주식 상황이나 주식시장 경제 상황은 이게 어둡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이게 좋은 산업이 없으니까. 속상. 네, 좋은 사업. 그럼 어떻게 팔아요? 아니면 들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근데 대답 안 해줘. 왜냐면 각자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겠죠. 각자마다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시장을 한번 예측은 어렵고 더 엄밀한 이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제만 나스닥이 3.6% 하락했어요. 어제 많이 빠졌어요. 이건 뭐냐면 2022년 10월 이후로 최대 하락폭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대가 올 수도 있어. 지금의 어떤 이 분위기나 룰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어. 그렇죠. 그게 투자든 아니면 자산이든 아니면 정책이든 국가든 그걸 지금 시장에서 신호를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신호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정부가 하라고 그러고 일단 투자 관점에서는 어쩌면 되게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빠진 다음에 또 올라갈 테니까. 네. 그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뭘 선택할까.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는요. 시점과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다 부자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를 사실 가슴 뛰는 심정으로 기다리시라. 이걸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가 선택만 잘하면 굉장히 다른 변화를 또 맞이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올해 말부터를 시장을 되게 관심 있게 봅니다. 올해 이거 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예.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어찌됐든 미국 대선 지나고 나면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근데 왜 주가가 빠질까요? 그 지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거는 뭐냐면 모두 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 한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불안을 뭐냐면 기회로 삼을 수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위기를 기회로 찾아서 보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왔을 때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시점 그리고 내가 무엇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려면 경제 만화를 보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되게 중요한 시기가 안 보는 사람들이 손해인 거지 이거는. 뭐 알아서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욕심이 있잖아요. 어떤 욕심이 있냐면 저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도 저희 광순회 버떡방의 캐치프라이즈가 뭐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거창하게 하면 뭐랄까요. 기업의 어떤 사원 이런 거겠죠. 전 투자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복지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투자를 알아야 될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변화,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물론 현황과 정치 경제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사회적으로 관심 받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가장 좋은 게 사회 의식을 갖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게 중요하지. 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막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가 촥촥촥촥 올라가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저는. 나중에 그런 좋은 기회들이 막 올 텐데 그런 기회들을 사실 기다리지 못하고 언론이라든지 지금 그래서 유일하게 좋은 건 은행이에요. 은행은 돈이 이제 빌리러 오는 사람도 많고 은행 입장에서 장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나 진짜 못 참겠어. 집값 올라서. 그래서 나 빚 내서 집 사야겠어. 이런 사람은 최소한 그럼 은행주 한 주라도 사라. 야, 이건 진짜 진심이 담긴 말씀이시네. 안타까워서. 차라리 이자 계속 줄 바야 그러면 그럼 이자 이제 많이 증가하면 은행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정부에서 압박할 때니까 배당이라도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은행주라도 한 주 갖고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무슨 은행을 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사실 이제 이광수 대표님 워낙 겸손하셔가지고 잘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잘 압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을 예측 잘하기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1등 더하기 우리나라 전체 1등하고 뭐 탑 애널리스트 상은 뭐 그냥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상 준다 그러도 안 간 사람이에요. 또? 됐어. 상 놓을 때도 됐어. 또 올해 내가 또 베스트야. 됐어. 이런 거. 그다음에 아시아 전체에서 1등을 하신 분이에요. 네, 아시아 탑 피커. 그런데 이광수 대표님이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큰 변곡점이 있을 때, 다 오르는데 어떻게 해 하고 맨날 어떻게 하다 끝나. 다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다 끝나. 근데 그때 이렇게 출렁출렁할 때 항상 야수의 심장을 아주 기회를 볼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굉장한 큰 변곡점이 연말부터 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거를 경제만해방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 주에 한 번씩 해설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목표는요. 박시영 TV
구독하시잖아요. 예. 그 구독료의 일단 10배를 한번 벌어보자. 좋다. 그래서 구독하시고 네. 10%는 네. 나머지는 구독은 돈 안 들어요. 들어요? 유료 구독자 아니에요? 구독은 돈 안 드는데 멤버십 가입하시는 멤버십. 그분들은 멤버십을 잘못 네. 얘기했어.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멤버십 가입하시는데 뭐 사이즈가 있습니다만 한 거보다는 몇 배를. 그래 그러면 멤버십 회원들이 하루 먼저 아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membership 회원들이 맞아요, 지금 실시간 라이브를 보실 수 그러네. 있고. 멤버십 회원님들이 예를 들면 이광수 대표님이 연말을 접목하라고 그랬어. 이걸 남들보다 하루 먼저 하는 거지. 하루 먼저 하는 거죠. 하루.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섹터보다는 저 섹터. 이게 하루 먼저 하는 거고. 굉장한 어드밴티지. 예, 방금도 PF 때문에 은행은 좋아지는데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고 하니까 네. 결국 은행은 배불리고 개인은 빚만 늘어가는 이게 문제다. 여기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버티면서 차라리 은행주를 사라라고 할 때 고 평론가님께서 은행주 어딜 사냐라고 할 때 제가 슬쩍 얹죠. KB가 올해 1년 동안에 벌써 70%가 올랐습니다. 슬쩍 얻는 거죠. 이런 거를 남들보다 하루 먼저 하신다. 이런 얘기를요. 거죠. 이런 예. 얘기를 저는 오늘- 3개월 전부터 해왔어요. 오늘 장 마감됐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해야 그렇지, 되는 게 그렇지. 사실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경제학일에 백날 해도 저는 이게 연결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 연결하는 얘기를 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 좋다. 연결. 그러니까 정치도 변화하고 하려면 먹고 살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그런 쪽을 앞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하고 싶다. 예. 네. 우리 박시영 TV 멤버십 가입자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루 먼저 그 정보들을 알게 되시는 거고 하루 먼저 부자 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뭐 얘기하는 게 당장 뭐 사면 내일 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야망이지. 큰 흐름을 네. 얘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잘 얘기해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의 내수 시장이 좋아집니다. 이러면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고 어떤 사람 어느 지점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방향성만 알려줘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건 이런 거죠. 예고를 하나 드리면 전 남북 경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경협. 예. 트럼프가 만약 돼서 정치가 바뀌게 되면 다시 시장의 판도는 바뀐단 말이에요. 전 지금 풍선 날리는 게요. 쉽게 말해서 최극단에 온 거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 그죠? 그럼 가장 좋아질 건 전 남북 관계다. 그럼 또 새로운 시대에 열리는 거죠. 그럼 남북의 경협에 옛날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뭐지? 이건 다음 시간에. 이런 거가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남북 경협 때 그 문재인 대통령 뭐 하노이 회담 김정은 막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500원, 1000원, 800원 하던 게 만 몇천 원까지 간 게 수두룩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네, 그때 당시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해설해드리면 그러니까 오늘 날라다니죠. 풍선 날라갔다고 풍선 막 이럴 게 아니라 근데 트럼프가 후보 수락연설에서 그 바쁜 시간에 김정은을 언급했거든요. 그렇죠. 가서 야구나 보자. 야구 보러 오자. 농구예요, 야구. 야구. 양키스 게임 보자. 그게 또 이유가 있더라. 양키스를 거론한 이유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야구를요. 야구를.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야구를 더 좋아해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는 농구를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래서 야구의 그 맥락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지는 거예요.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게 러스트벨트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들이 보면 다 야구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풋볼. 네. 네, 풋볼 좋아하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풋볼 보자고 하기엔 좀 그랬었나 보죠? 저 김정은 위원장이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풋볼 게임은. 그 야구 괜찮네. 양키스 모자라도 몇 개를 좀 사놔야겠네. 예. 저 지금 박시영 대표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들리지도 않게 야구는 기하지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예. 혹시 뭐 잡음이 들리면 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종목을 막 찍어드리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광수 대표님 사적에서 제가 형님 하는데 남들이 생각 안 하는 것들을 이 이면이라든지 남들이 앞에서 볼 때 입체적으로 본다든지 예. 이런데 탁월한 식견을 갖고 계세요. 이런 거를 저는 사실은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게 그렇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나만 보고 싶은데. 그래 뭐 저희가 이거 잘 되면 경제 말로 막 유료화 시킬 겁니다.
네. 내 장래 희망은 3%입니다. 두 사람 끌고 가서 싹 감아가지고 나도 정영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박시영 TV가 제가 이제 유튜브 많이 나가잖아요. 박시영 TV 오면 마음이 편하네요. 아, 그래요? 진짜요. 삶은 계란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좀 잘해보고 싶어요. 네. 네, 그런 욕심이 좀 생겼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뭐 이제 방송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 콘텐츠가 굉장히 요새 겹치는 게 많아요. 뭐 현안 뉴스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견을 들으신다든지 여러분들이 정보를 취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시겠지만 경제 관련된 콘텐츠들 아마 찾아보시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이광수 대표, 박신영 평론가 이 두 분의 해안을 들으시고 이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어디에서 어느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만 잘 좀 정리를 해본다면 그리고 이게 누적이 된다면 이게 실력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두 분하고 이렇게 얼레벌레 다니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카카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것 중요하죠. 같아요. 네. 예.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잘 되면 여러분도 잘 되는 겁니다. 고현준 평론가 사람 한번 맹걸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좋습니다. 맹걸 주십시오. 그러니까 약간 백지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도와주십시오. 마음대로 그릴 수 있어요. 하얗잖아. 칠하고 싶은 건 다 칠해요. 자, 네. 그래 나도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 I can do it. 옛날에 어디 그 다단계 하는 사람들 그렇죠. 쫓아갔더니 I can do it 이거 무진장 외치던데. 예. 아직도 아이캔두이다. 그리고 인정하면 옛날 사람인데. 그런 거예요? I can do it 나오면 뒤에 따라 나오잖아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I can do it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이런 거 하고 음악은 계속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깔려. 네. 예. 너라면 예. 할 수 있어. 자,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만화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도 드리고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정서를 공유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경제 만화방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다루지만 우리 이광수 대표가 알려주시는 여러 경제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멤버십 여러분들은 실시간 라이브로 채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 금요일에 방송될 때 본방송 보시면서 댓글이라든지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질문해 주셔도 좋고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 콘텐츠를 만들 때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경제 만화방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